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사계는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도 봄을 특히 화려했죠. 창덕궁 후원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한양 성곽 아래 민가의 기와지붕 위로 꽃잎이 흩날리는 그때 궁궐 안뜰에서는 세자 이겸께서 홀로 시를 읊조리며 거닐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꽃잎 날리니 백성의 한숨도 함께 날아갔으면. 올해 24세 나이인 이겸 세자저하께서는 어릴 적부터 그 총명함과 공명정대함으로 주변의 칭송을 받아오셨죠. 키는 6척이 넘고 넓은 어깨와 단정한 이목구비를 지니셨으며 학문에도 뛰어나 사서삼경을 꿰뚫고 계셨답니다. 무예 또한 능하셔서 궁술과 검술에 두루 능숙하셨으니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이상적인 세자저하이셨죠. 바로 그때 한 내관이 다가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세자저하 주상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세자 이겸은 내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계신 편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주상 전하뿐 아니라 중전마마와 대왕대비마마께서도 함께 모여 계셨죠. 이겸아, 이리 와 앉거라. 임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자리에 앉은 이겸을 보며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약관을 훌쩍 넘었으니 이제는 혼사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조선의 적장자로서 후사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있었던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세자빈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학문을 닦아 훗날 현명한 군주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현명한 배필이 있다면 그 또한 정사를 돌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겸이 답하려는 찰나 대왕대비 박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알아보니 한 명의 적정한 교수가 있어. 홍문관 김석현 대제학의 큰딸 김선이라 하오. 그 교수 또한 대제학을 닮아 총명하고 덕행이 높다 하니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겸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마마마의 말씀 감사합니다만 제게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겸아, 우리가 너를 강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언젠가는 내 곁에 함께할 이가 필요하단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이겸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주 궐 밖으로 나가 민생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임금과 중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세자의 안위를 위해 내금이 소속 3명을 몰래 그를 호위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호위무사 박혁건이 이겸의 처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금이 수빈의 직책을 맡았기에 수빈 박혁건으로 불렸습니다. 박혁건은 어린 시절부터 이겸과 함께 자란 막역한 사이였지만 신하로서의 예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세자저하 내일의 행차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빈, 자네와 나 둘이 있을 때는 그리 딱딱하게 굴지 않아도 괜찮아. 우린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잖아. 박혁건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세자저하께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니 말입니다. 이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지. 그러나 내일은 장터를 둘러보고 싶어. 빠르게 준비하도록 해. 네, 저하. 하지만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그러기에 더욱 그 백성들의 삶을 살펴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가까이 가지는 않을 테니. 박혁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세자저하. 홍문관 대제학 김석현의 집은 북촌 깊숙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한옥은 조선 최고의 학자다운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22살의 김선이 시를 읊조리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백성의 삶은 이리 고달픈가? 높은 이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가? 김선은 용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학식도 뛰어나 사대부가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서삼경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처럼 환했고 눈은 맑은 연모처럼 깊었으며 입술은 봄날의 매화처럼 붉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학문과 백성의 삶에 있었을 뿐 여느 교수들처럼 혼례와 가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씨,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12순비의 말에 김선은 책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김선의 어머니 윤 씨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아, 이제 내 나이가 22이니 슬슬 혼기가 차지 않았느냐? 이번에 좋은 혼처가 들어왔단다. 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배움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돕는 일이 제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윤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할지. 내 아버지께서도 걱정하시니 한 번쯤은 생각해 보렴. 어머님,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김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 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마침 그녀의 오라버니 김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아,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느냐? 김명은 이조좌랑으로 김선과는 달리 조정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님께서 또 혼담을 말씀하셨어요. 김명은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선이가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을 나도 알지만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해 주렴. 내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으냐? 김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에요. 지금 도성 바깥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어 내일 그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김명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시면. 비밀로 해주세요, 오라버니. 제 걱정은 마세요. 순비와 함께 갈 거니까요. 김명은 고개를 저었지만 여동생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은 순비와 함께 몰래 집을 빠져나와 역병이 도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을은 적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 누워 있었고 의원들조차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씨, 정말 들어가실 건가요? 순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들을 도울까? 걱정 마. 내가 알고 있는 약재와 치료법이 있으니. 그렇게 김선은 병든 사람들을 하나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열이 있는 이들에게는 물수건으로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돌봄의 환자들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이겸은 박혁건과 함께 민가로 변장하고 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가와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고 이후 역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세자저하, 위험한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박혁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혁건.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어찌 후일 임금이 될 자격이 있겠니? 가까이 가지는 않을 테니? 마을에 도착한 이겸은 멀리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혁건, 저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봐. 박혁건이 잠깐 마을로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세자저하, 어떤 처자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박혁건은 서둘러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겸은 그 처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겠다. 그러나 이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를 맞으며 길거리에 쓰러진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가 한 노인을 들어 안았습니다. 저하, 안 됩니다. 박혁건이 소리쳤지만 이겸은 이미 노인을 업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몰래 보낸 내금이 3명도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환자들을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환자가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겸은 자신을 도운 이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소. 내금이 부장 이자혁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겸은 고집스러웠습니다. 이런 때는 주막이 제격이요. 함께 가시지요. 주막으로 향하는 길에 박혁건은 자신의 스승인 내금이 부장 이자혁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의 정체가 탄로날까 눈인사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이겸은 주모에게 국밥 5그릇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소피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박혁건이 말했고 내금이 3명도 함께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김선이 나이든 의원과 함께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비로 인해 주막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유일하게 빈자리가 이겸이 앉아있는 곳뿐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고생하신 의원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선이 이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겸은 일행이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김선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의원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에 이겸은 웃으며 자리를 내주고 비가 맞는 마루로 나갔습니다. 주모, 국밥을 여기로 가져다 주시오. 주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비를 맞으시면 병이 날 텐데요. 괜찮소. 이미 젖은 몸, 조금 더 젖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소. 이겸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앉은 의원님들에게 국밥값은 제가 내겠소. 그분들이 오늘 고생하셨으니 말이오. 잠시 후 박혁건과 내금이들이 돌아와 세자가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박혁건은 김선에게 한마디 하려 했지만 이겸이 말렸습니다. 주모, 소금을 많이 타주시오. 빗물과 섞이면 국이 심심할 것 같소. 이겸이 농담을 던지자 주모는 웃으며 소금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선은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무례했음을 깨닫고 사과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이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의원님들이 앉는 것이 당연하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니까요. 벼슬이고 뭐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소. 김선은 그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런 발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 했지만 문득 이겸의 젖은 바지 속으로 드러난 굵은 다리를 보고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저게 뭐람. 김선의 얼굴이 붉어졌고 곧 의원이 대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겸과 일행은 식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궁으로 돌아간 이겸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된 박혁건이 내금이 부장에게 알렸고 의원을 불러 진찰한 결과 곧불 감기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겸은 며칠 동안 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선은 그날 이후 사과를 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이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 그 굵은 다리의 이미지가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틀 후 김선은 평소와 달리 멍한 표정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주막에서 만난 그 선비의 모습과 그의 굵은 다리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김선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오빠 김명을 찾아갔습니다. 김명은 여동생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자 의아해했습니다. 선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붉은데 열이라도 있는 것이냐? 김선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남자애. 다리가 얼마나 굵은 것이 보통인가요? 김명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규수가 그런 말을. 하지만 김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팔뚝만한 것이었어요. 김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잘못 본 것이겠지. 그런 크기라면. 그러나 김선의 자세한 설명에 김명은 그것이 정말 그것임을 깨닫고 얼굴을 더욱 붉혔습니다. 선아, 그런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남자애. 그렇게 큰 것은 보기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김선의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김명은 여동생이 드디어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니? 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만 그 선비는 품성이 매우 좋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의원에게 내어주고 비를 맞으면서도 웃으며 벼슬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진정한 귀함이다라고 말했어요. 김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구나.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인사를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선비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김선은 계속해서 그 선비를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선비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겸의 곧불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는 다시 궐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혁건, 지난번 그 마을에 다시 가고 싶어. 그 처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어. 박혁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그 처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까? 이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만 그런 마음으로 민생을 돌보는 이가 있다는 것이 고마울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김선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함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이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김선이 또다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시오. 지난번 주막에서 뵈었습니다. 김선은 고개를 들어 이겸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겸의 다리로 향했고 이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때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사과드려요. 이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소. 김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도 비를 맞으면서 환자들을 도우셨잖아요. 저보다 더 대단하세요. 이겸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려다 문득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세자라는 것을 알면 김선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혁건이라고 합니다. 이겸은 수빈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박혁건은 잠시 다른 환자를 돕고 있어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김선은 자신이 대제학의 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면 진심으로 민생을 살피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겸은 김선의 학식과 따뜻한 마음에, 김선은 이겸의 겸손함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만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겸은 계속해서 자신이 박혁건이라는 거짓 이름을 사용했고 김선은 그를 박선비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대왕 대비 박씨는 세자의 혼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임금과 중전 그리고 대제학 김석현을 불러 회동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소. 세자의 나이가 이미 많이 찼으니 어서 혼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소. 임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겸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대제학 김석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제 딸 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기가 찼음에도 결혼에 관심이 없어 걱정입니다. 대왕 대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한다면 서로 마음이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이 흐르다가 중전이 말했습니다. 대제학께서 딸을 설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만이라도 세자를 만나 보도록 하는 것이. 대제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대제학은 김선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선아, 이제 내 나이가 적지 않구나. 세자저하가 며느리감을 찾고 계신단다.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누구냐? 김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혁건이라는 분인데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분이에요. 최근 역병이 돌던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대제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데를 다녔다는 것이냐? 김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정말 그분을 좋아합니다. 대제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혁건,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구나. 혹시 수빈 박혁건이 아닐까? 수빈이라뇨? 세자저하의 호위무사 중 한 명이다. 김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대제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내가 궁에 들어가 세자저하를 만날 때 그 호위무사를 하루만 초대해보자. 다음 날 대제학은 세자를 찾았습니다. 세자저하, 실례이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겸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제학 어른. 혹시 수빈 박혁건을 하루 정도 저희 집에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딸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겸은 의아했습니다. 혁건이요? 어째서 대제학의 따님이 혁건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까? 대제학이 말했습니다. 제 딸 김선이 역병이 도는 마을에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마을을 돌아다녔던 모양입니다. 이겸은 더욱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혁건을 보내겠습니다. 대제학이 떠난 후 이겸은 박혁건을 불렀습니다. 혁건, 대제학이 너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내일 가보시게. 박혁건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자저하? 이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혁건, 대제학의 딸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역병이 돌던 마을에서 너를 만났다고 해.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혹시 내가 따로 만난 적이 있는가? 박혁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자저하. 제가 대제학의 따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어쨌든 가서 확인해 보거라. 박혁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세자저하. 석양이 질 무렵 궁에 있던 이겸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이라는 처자가 박혁건과 만났을까? 그 처자가 왜 혁건에게 관심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날 주막에서 만난 처자가 혹시 그 김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혁건이 없으니 혼자 나가보는 것도 좋겠구나. 이겸은 변복을 하고 몰래 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목멱산으로 향했습니다. 목멱산에 오르면 한양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밤하늘의 별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선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목멱산 기슭을 지나던 그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박선비님, 이겸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선아 씨? 김선은 기뻐하며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반갑소. 이 늦은 시각에 혼자 걷고 계시니 걱정이 되는구려.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선비님을 만나니 너무 반가워서. 이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목멱산에 올라가 한양 도성을 구경하지 않겠소?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소. 김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목멱산에 올라 한양 도성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고 도성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소? 이겸이 말했습니다. 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김선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를 읊조렸습니다. 하늘에 닿은 뜻이 높고 커도 백성을 향한 마음 놓지 말아야. 이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대학의 한 구절이군요. 사서삼경을 읽으셨나요? 김선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모두 읽었습니다. 이겸은 감탄했습니다. 백성을 돕는 마음도 있고 학식도 뛰어나시니 당신도 참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김선이 말했습니다. 도성 바깥에 역병이 도는 마을까지 가서 백성들을 돕다니. 보통 양반께서는 하지 않으실 일이에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겸은 문득 한양 도성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의 임금께서 훌륭하시긴 하지만 사사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시니 독이 되는 사람들을 쳐내지 못하시는 것이 안타깝소. 김선은 깜짝 놀라 얼른 이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큰일 납니다. 임금님을 비방하는 건 역적죄에 해당합니다. 이겸의 눈이 김선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 김선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겸은 천천히 김선의 손을 잡고 살며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겸이 천천히 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선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겸이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같은 여인은 처음 만나보. 이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박선비님, 이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입술은 매화꽃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김선의 얼굴을 감싸쥐고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는 듯했고 김선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그의 온기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겸의 입술은 부드럽지만 강렬했고 그의 손길은 그녀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두 몸이 가까워지면서 김선은 이겸의 강인한 기운이 자신의 다리에 닿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뺨은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아 있을 때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횃불이 보이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이 저기 있다. 누구와 함께? 세자조와? 대제학 김석현과 여러 병졸들 그리고 뒤따라온 박혁건까지 모두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대제학은 이겸을 알아보자마자 깊이 절을 했습니다. 세자조와,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김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자, 저아?
박혁건도 황급히 절을 하며 외쳤습니다. 세자저하, 홀로 나오시다니 위험하십니다. 이겸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제학, 어찌 이곳에 오셨소? 대제학은 딸을 가리켰습니다. 이 불효녀가 밤중에 홀로 나와 걱정되어 찾다 보니 김선은 얼굴이 창백해져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자좌. 제가 알지 못하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으며 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니 사과할 사람은 나요. 김선이 떨리는 눈으로 이겸을 올려다보자 이겸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박혁건이라고 거짓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저 세자라는 신분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요. 그대가 내 지위가 아닌 진짜 내 마음을 보기를 바랐소. 이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제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자저하, 혹시 저희 딸과 어떤 인연이? 이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제학, 나는 오늘 내 평생의 배필을 찾았소. 김선은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학식도 높으며 아름답기까지 하오. 내가 그녀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고 싶소. 모두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겸은 김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 나의 배필이 되어 주겠소. 박선비가 아닌 이겸으로서 세자의 가면이 아닌 진정한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소. 김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좌.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제학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영광이 세자빈이 우리 딸이 되다니. 박혁건은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세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게 목멱산을 비추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져 보였습니다. 다음 날 궁에서는 임금과 대왕대비, 중전이 세자 이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소식이구나. 대왕대비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김대제학의 딸이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너희가 스스로 서로를 찾아 인연을 맺다니. 임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아, 내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일을 찾았구나. 그것도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김대제학의 딸과 말이다. 이겸은 의아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전부터 김선아 씨를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이지. 대왕대비께서 몇 번 언급하셨단다. 하지만 내가 혼사에 관심이 없어 강요하지 않았을 뿐이야. 중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인연이구나. 너희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만나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세자와 김선의 혼례 소식은 궁 안팎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결합을 축하했고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박혁건과 김선의 시비 순비 사이에도 미묘한 감정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혁건은 순비의 활달한 성격에 끌렸고 순비는 박혁건의 충직함과 용맹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세자 이겸과 김선의 혼례일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진행되고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첫날 밤 붉은 촛불이 타오르는 신방에서 김선은 긴장된 마음으로 이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김선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김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겸이 다가와 그녀의 가슴을 덮은 치마 저고리의 끈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김선은 몸을 떨었습니다. 부끄러워 마시오. 우리는 이제 부부요. 이겸이 그녀의 귓불을 살짝 입술로 물며 말했습니다. 네, 세자좌. 아니, 낭군님. 김선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답했습니다. 이겸의 입술이 김선의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고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쾌감의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비단 옷자락을 단숨에 벗겨내자 김선의 하얀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겸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김선은 그토록 궁금했던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 위험 있는 크기와 형태에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런 것이었군요. 김선이 수줍게 속삭였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몸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진정한 여인이 되는 것을 도와주마.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졌고 이겸의 손은 김선의 연약한 가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자극에 신음을 흘리며 몸을 활처럼 휘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향했고 김선은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세자좌. 더. 이겸은 그녀의 다리 사이로 자신을 밀어넣었고 처음의 통증이 지나간 후 김선은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격정적인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땀에 젖어 번들거리며 리듬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격정은 더해만 갔습니다. 김선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들어올리며 이겸의 움직임에 맞춰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겸의 거친 숨소리와 김선의 달콤한 신음이 어우러져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세자좌. 너무 좋아요. 김선은 눈을 감은 채 열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러 차례 절정을 맛본 후 그들은 마침내 함께 폭발적인 쾌감을 느끼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들은 땀에 젖은 채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김선은 이겸의 단단한 가슴에 뺨을 대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훗날 이겸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김선은 현명한 중전으로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들의 깊은 이해와 존중은 국정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들의 자애로운 통치 아래 조선은 진정한 태평성 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겸은 임금이 된 후에도 변복을 하고 민간에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선 역시 궁궐 박 의원들과 함께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힘썼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마을에는 세종대왕 행차길이라는 이름의 큰 병원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혁건과 순비 또한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박혁건은 내금이 부장으로 승진하여 계속해서 임금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자와 대제학의 딸이라는 높은 신분의 두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이 아닌 백성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만나 행복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많은 젊은이들도 이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벼슬이나 권력보다는 백성을 위한 마음가짐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이는 조선의 정치 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조선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깊은 사랑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떨리게 했습니다. 조선 후기 가을의 문턱에 선 무렵이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한 안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사대부가의 정실 부인 이화는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희의 웃음소리에 물레 돌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고을 사또인 남편 윤찬이 또 그 아이와 꽃담 뒤에서 웃음소리를 주고받는 것이리라. 명문가에서 대접받으며 자란 이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8배 나이에 규수다운 단아한 외모와 함께 정실의 자리는 그녀에게 있으나 남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서울에서 데려온 20살간 넘은 첩 소희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님!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이화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방문이 열리고 나이든 몸종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대감마님께서 내일 고을 순시를 나가신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말을 잇지 못하는 몸종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이화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또 소희를 데리고 가겠지. 정실인 자신은 두고. 알았다. 나가보아라. 몸종이 나간 뒤 이화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장독대 너머 뒤뜰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홀로 떨어져 장작을 패고 있는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멋은 무결이었습니다. 30을 간 넘긴 나이에도 그는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눈빛에 힘이 있었고 과묵하지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굵은 팔뚝에 땀방울이 맺혀도 표정 하나 변함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의 등에 붙은 적삼은 땀에 젖어 살결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돌리려다 문득 무결이 적삼을 벗는 모습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한여름의 햇볕 아래 그의 갈색 피부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화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가 스스로의 행동에 놀라 빠르게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정실 부인으로서 가져선 안 될 감정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때였습니다. 이화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몸종이 할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홀로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무결의 목소리에 이화는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결이 재빨리 다가와 물동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화의 손과 무결의 손이 겹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이화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열기에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 이화는 황급히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무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으나 순간 그의 눈빛이 이화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하인의 복종이 아닌 무언가 깊고 강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직 더위는 남아있었지만 밤이면 간간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이화는 남편이 소희를 데리고 나간 빈 집에서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님, 찬잇을 맞으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무결의 목소리에 이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중에 하인과 마주치는 것은 적절치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그를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결이지? 이화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마님. 제가 마당을 돌다가 마님께서 홀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대감과 첩소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화는 자신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하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화의 마음은 이미 결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는 등잔미명이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더냐? 무결은 이번에도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늘같이 아름다운 마님을 곁에 두고 대감 마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멀리서 찾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화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하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달빛 아래 무결의 강렬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무슨 말을? 이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여성 중 가장 빼어나신 분은 마님이십니다. 이화는 뒤로 물러서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결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화의 허리는 그의 팔에 안겨 살짝 꺾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팔 안에서 내 허리가 꺾이는 순간 나의 마음도 함께 꺾여버렸습니다. 놓아라. 이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무결은 천천히 이화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마님. 이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는 금지된 입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화는 달이 뜨는 시간이면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찬이 소희와 함께 외출한 날 이화와 무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안채의 방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청사초롱 하나만 켜진 방 안, 이화는 떨리는 손으로 무결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고 이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님. 무결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무결의 손길이 이화의 속곧 매듭을 풀어내리자 그녀의 맨살이 차가운 가을밤 공기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곧 무결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맞닿았을 때 이화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이화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무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 위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의 단단한 것이 그녀의 몸 안으로 스며들 때 이화의 허리는 자연스럽게 활처럼 꺾였습니다. 천장을 향해 올라간 그녀의 턱끝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듯 우리의 몸이 하나 될 때 나의 허리는 그에게 꺾여 한 줄기 대나무처럼 휘어졌습니다. 무결의 거친 손길과 부드러운 움직임 사이에서 이화는 자신이 처음으로 진정한 여자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두 몸이 물과 불처럼 만나 서로를 적시고 태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화의 가녀린 손가락이 무결의 등에 자국을 남겼고 무결의 입술은 이화의 목덜미에 붉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폭풍 같던 사랑이 잦아들고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그들의 얽힌 몸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구나. 이화는 무결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에 새겨진 옛 상처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결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끝내 비밀로 묻혀야 한다는 것을. 정실 부인과 머슴의 사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이화도 모르는 사이 무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무렵 윤차는 며칠간의 고을 순실을 위해 소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하인들도 동행했는데 무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소희는 가마 안에서 창밖으로 무결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은 단순한 머슴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당당한 체격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야, 넌 머슴. 소희가 가마에서 내리며 무결을 불렀습니다. 내 짐을 나르거라. 무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렸습니다. 소희는 그 눈빛의 묘한 불쾌감과 동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 사내만은 달랐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소희가 물었습니다. 무결입니다. 소나인. 그의 대답은 공손했으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앞서 걸었습니다. 그녀는 왜인지 이 머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일행은 험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소희가 탄 가마가 미끄러운 길에서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내던져졌습니다. 아이고, 발목이 아파라. 소희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윤차는 이미 앞서 가고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모여들었지만 무결만이 침착하게 소희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삐었습니다. 당장은 걷기 힘드실 겁니다. 소희는 아픔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이대로 비를 맞으며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무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소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건이라니? 머슴 주제에? 무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를 맞으시겠습니까?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뭔데 그 조건이?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이 집의 모든 하인들에게도 조금 더 존중을 보여주시지요. 소희는 잠시 고민하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하마? 그러니 빨리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거라. 무결은 몸을 돌려 등을 내밀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무결의 등에 올랐습니다. 그의 든든한 등에 몸을 맡기자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무결이 그녀를 업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걷는 동안 소희는 무결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의 강한 팔이 그녀의 다리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무결은 소희의 다리를 더 단단히 붙잡기 위해 손을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그의 손가락이 소희의 치맛자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숨을 들이켰지만 무결은 모른 척 그대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맨살에 닿자 소희는 이상한 감각에 전율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치맛자락 아래로. 이것이 실수인가, 의도적인가. 처음 느끼는 감각에 소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이름 무결이라 했지? 소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특이한 이름이구나. 뜻이 무엇이냐? 무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희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흠이 없다. 과연 그러한가? 무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움직여 의도적으로 소희의 치맛자락 아래 비단 속곳이 가려진 부분을 쓸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그녀의 은밀한 꽃잎 주변을 몇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는 놀라 숨을 들이켰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온몸에 이상한 열기가 번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손이 스친 후 소희는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래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어 있어 그것이 들키지 않았음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머슴의 손길에 이토록 반응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묘한 욕망이 뒤섞였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작은 주막에 도착했을 때 소희의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사또 일행은 이미 앞서 다음 마을로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결이 조심스레 말하자 소희는 격앙된 목소리로 돌아섰다. 감히 어딜? 너 따위가 나와 한 방에서 자겠다는 거냐? 무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다. 그럴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제가 머슴이 아니라 사내로 보이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무결은 마루 앞에서 잠을 청하겠다며 방문을 닫고 마루 앞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희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소희는 문틈 너머로 무결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자신을 덮칠까 두려워했지만 느껴진 건 단지 그의 고요한 숨소리뿐이었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무결의 숨소리에 이끌려 살며시 문틈을 열었습니다. 무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아직 비에 젖은 상태였고 달빛 아래 그의 다리 사이에 굵직하고 커다란 무언가가 옷자락 아래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의 강인한 이목구비를 바라보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꽤나 대단한 사내로구나. 소희는 무심결에 손을 뻗어 그 굵직한 것을 만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무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소희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결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발목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했다. 무결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맨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소희는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무결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안아줄 수 있겠느냐? 무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소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대감마님의 첩이신 당신을 범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소희는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거부하느냐? 무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소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무결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거부당한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거부가 무결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사또 일행을 쫓아 떠났습니다. 소희는 다시 무결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등에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등에 닿았습니다. 무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냉정함이 소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말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소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무결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충성입니다. 누구에 대한 충성이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결에 대한 욕망과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윤찬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소희는 윤찬 앞에서는 무결을 다시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해서 무결을 쫓았습니다. 이후로도 소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결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무결은 한 번도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부는 소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집착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결의 충성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화와 무결은 또 한 번의 미래를 가졌습니다. 이화의 눈가에 맺힌 근심을 읽은 무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무결은 이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마님의 슬픔이 제 가슴에도 느껴집니다. 소희가 마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화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무결은 진지한 눈빛으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가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요?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기로는 그렇다고 하더구나. 사실이냐? 무결은 이화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화는 그의 품에 안겨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대감마님의 총애를 받으며
날 마치 하녀처럼 대한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무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님, 제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화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희가 저를 쫓아다닌다는 소문이 이미 집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소희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이화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니? 무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더라도 마님을 정실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마님을 위해 준비한 일입니다. 한편 이화는 하인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희가 무결을 유혹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소희가 실제로 무결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찬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화를 냈지만 첩인 소희를 너무 믿었기에 바로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찬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소희는 마침 무결을 찾아 하인들의 처소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윤찬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옆에는 이화 부인도 함께였죠. 무결은 소희를 보자 급히 다른 방향으로 피했습니다. 소희는 그를 쫓아갔고 결국 두 사람은 창고 근처에서 마주쳤습니다. 왜 계속 날 피하는 것이냐? 소희가 무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산길에서 이후로 나는 밤마다 내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다.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내 아래가 내 그곳이 젖어온다. 무결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나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하인일 뿐입니다. 지금도 느껴져. 내가 눈앞에 있으니 또 그렇게 소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 소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결은 재빨리 소희를 밀어내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 옆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윤찬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수치스러운 고백과 욕망의 찬 모습을 직접 목격한 윤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찬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윤찬의 고함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소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윤찬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방금 내 입으로 한 말을 모두 들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런 배신을 한단 말이냐? 무결은 바닥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모든 것이 소인의 불찰입니다. 소인이 죽어 마땅합니다. 윤찬은 칼을 빼들며 무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이화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잠시만요. 이화가 윤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지켜보았어요. 소희가 그를 따라다녔지 그가 소희를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윤찬은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이화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방금 들은 소희의 말과 무결의 거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무결이 실제로는 주인에게 충직한 부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요, 부인. 윤찬이 물었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소희가 계속 무결을 따라다녔다고요. 윤찬은 다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정말로. 윤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소희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찬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그는 소희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에서 나가거라. 소희는 절망에 빠져 흐느꼈습니다. 윤찬은 이화의 손을 잡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윤찬은 이화의 방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무결을 찾아가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지? 나를 몰아내기 위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무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안아줄 수 없겠니? 무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끝내 거부하는구나. 그녀가 돌아선 후
무결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소희가 떠난 후 점차 윤차는 다시 이화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외면했던 아내의 아름다움을 새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이화는 남편의 변화에 기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무결과의 미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차는 무결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잘못했네. 그대의 충직함을 몰라보고 의심했으니 그대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이제부터 그대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양인의 몸으로 살게 하겠네. 우리 고을 동쪽에 있는 작은 농지를 하사하니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무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결은 달빛 아래 이화와 만났습니다. 후원의 은밀한 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결아,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화가 속삭였습니다. 무결은 그녀의 손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 한 가지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마님을 정실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이제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마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실의 자리를 되찾았고 무결과의 사랑도 지킬 수 있었으니 세월이 흘러 윤찬과 이화 사이에는 다시 정이 깊어졌습니다. 윤찬은 다시는 첩을 들이지 않았고 이화를 진정한 정실로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곁에서 충직하게 일하던 무결이 자신의 아내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무결은 양인의 신분이 되어 더 많은 자유를 얻었고 때로는 윤찬의 자문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충직한 하인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화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달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이화는 무결과 함께 후원의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서로 맞잡혀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 허리가 꺾인 그날 밤을 기억하느냐? 이화가 물었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허리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함께 꺾였습니다. 이화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꺾인 허리에서 시작되었다니. 세상의 이치가 참 묘하구나. 무결은 이화의 손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어찌되었든 저는 마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이화는 무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작은 세계 안에서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한 골방에서 시작된 신분과 권력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꺾인 허리에서 피어난 잊지 못할 밤의 이야기. 사랑은 때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음모로 피어난다. 그리고 그 꽃은 세상의 모든 금기를 넘어 영원히 피어난다. 이화와 무결 그리고 윤찬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민가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화와 무결의 사랑이 불륜이라 손가락질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소희의 이야기는 욕망과 질투가 가져오는 몰락의 교훈으로 전해졌고 윤찬의 이야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진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화와 무결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모든 장애물을 넘어 끝까지 이어졌는지를. 사랑은 허리가 꺾이는 순간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금지된 밤의 기억처럼 평생 잊히지 않기도 합니다. 이화와 무결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조선 후기의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덕봉이란 청년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20살의 나이, 단단한 몸매에 순박한 눈빛을 가진 덕봉은 최근 이 마을에 들어와 홍씨 과부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봉아, 이제 그만 들어가자. 날도 어두워지는데. 옆에서 일하던 마을 청년이 말했습니다. 덕봉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안주인이 오늘 밭을 마무리하라 하셨어. 덕봉은 다시 허리를 숙여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홍씨 과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의 기와집에서는 30 초반의 홍씨 과부가 창가에 앉아 멀리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덕봉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시댁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넉넉했으나 성격이 날카롭고 말이 많아 마을에서는 그리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 덕봉이란 아이 참 순하고 부지런하구나. 잘 구했어.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족스러운 미소라기보다는 어떤 계략을 꾸미는 듯한 음험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를 이용해 월선이를 좀 골려줘야겠어. 홍 씨는 중얼거리며 작은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직 젊고 아름다웠지만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는 월선이라는 또 다른 과부가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에 일찍 남편을 잃었지만 월선은 늘 밝고 친절했습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그런 월선이 못마땅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의 대상이 될 때마다 월선과 비교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봉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당 곳곳에 맺혀 있었고 쌀쌀한 새벽 공기가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덕봉아. 등 뒤에서 홍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봉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주인마님. 오늘은 일이 있다. 서쪽 마을 장터에 가서 물건을 좀 사와야겠어. 홍 씨는 덕봉에게 다가와 종이에 적힌 목록을 건넸습니다. 덕봉은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 무슨 일이옵니까? 동쪽 개울가에 사는 월선이란 과부가 있을 거야. 그 집에 들러서 이것을 전해주렴. 홍 씨는 작은 주머니를 덕봉에게 건넸습니다.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으나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덕봉은 순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내가 보낸 것이라고 하지 말고 마을 어른들이 돕고자 보내는 것이라고 해. 네? 그건 어찌? 너무 많이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렴. 그러면 저녁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더 줄게. 덕봉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안주인의 말을 거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기 반찬이라니 그것은 머슴에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후 덕봉은 홍 씨가 말한 대로 동쪽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월선의 집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덕봉은 가만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살짝 열리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봉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여인은 그가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의 흰 피부 그리고 살짝 붉은 입술. 덕봉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마을 어른들께서 보내는 물건이 있어 왔습니다. 덕봉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월선은 살짝 문을 더 열어 덕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요? 무슨 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셔서. 덕봉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월선은 조심스럽게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검은 흙과 마른 쑥이 뒤섞여 있었고 작은 종이에는 불길한 징조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덕봉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안 좋은 물건이라도. 아니, 괜찮아요. 어르신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월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덕봉은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봉은 홍 씨에게 심부름을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홍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약속대로 저녁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월선이가 뭐라고 하던? 홍 씨가 물었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다만 어르신들께 감사하다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 얼굴색은 어땠어? 조금 창백해 보이셨습니다.
홍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덕봉아. 앞으로도 내 심부름을 잘해주면 더 좋은 것들을 줄게. 덕봉은 묵묵히 밥을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월선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홍 씨는 덕봉에게 더 많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월선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부적을 묻게 하거나 그녀의 우물에 검은 가루를 타게 했습니다. 덕봉은 점점 불안해졌지만 홍 씨의 강압적인 태도와 달콤한 보상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에서는 월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의식을 치른다든가 남자들을 유혹한다든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의 시작은 홍 씨였습니다. 어느 날 덕봉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끼러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낙네가 수다를 떨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월선이가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한다는데. 그래, 남편 죽은 원한이 너무 커서 무당이라도 된다는 소문도 있더라. 가엾은 사람. 그렇게 젊고 예쁜데.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새 마을에 안 좋은 일이 많은 것도 다 그 탓일지 몰라. 덕봉은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모든 소문의 뒤에 홍 씨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덕봉은 홍 씨가 시킨 일을 거절했습니다. 안주인마님,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월선 과부님께 해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홍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은 것 같아. 덕봉아, 너는 내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기억하니? 굶어 죽을 뻔한 너를 누가 살려줬지? 덕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홍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고아였고 거의 굶어 죽을 뻔했을 때 홍 씨가 그를 데려와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덕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야. 이걸 월선이네 집 문 앞에 놓고 와. 홍 씨는 작은 인형을 건넸습니다. 인형에는 월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가슴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덕봉은 손이 떨렸지만 인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단순히 월선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를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진 후 덕봉은 월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것일까? 월선은 마님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월선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덕봉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형을 감추고 대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이런 늦은 시간에. 문이 살짝 열리고 월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덕봉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전에 왔던.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덕봉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마님께 좋지 않은 것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홍씨 과부의 짓이었습니다.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검은 흙과 쑥도. 네, 그리고 우물에 탄 검은 가루도 모두. 죄송합니다. 덕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오늘 이걸 문 앞에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덕봉은 인형을 꺼내 보였습니다. 월선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홍 씨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요? 마님을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님을 좋게 평가하고 홍씨 안주인은 그렇지 못해서. 월선은 쓰게 웃었습니다. 가여운 사람, 내게 무슨 질투할 일이 있다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소문이 계속되면 마을에서 살기 힘들 테니까. 덕봉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도왔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월선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덕봉은 그녀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마음. 다음 날 덕봉은 마을 장터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를 어릴 적 도와준 최 참판이었습니다. 아이고, 덕봉이 아니냐? 많이 컸구나. 최 참판은 덕봉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덕봉은 반가움에 큰절을 올렸습니다.
참판나리, 안녕히 계셨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잘 지내고 있느냐? 들으니 홍신의 머슴으로 있다던데. 덕봉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 참판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냐? 말해보렴. 덕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홍 씨의 질투, 월선에게 한 악행들,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까지. 최 참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덕봉아, 내가 이제 잘못을 깨달았으니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 하지만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도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리? 홍 씨에게는 계속 심부름을 하는 척하되 실제로는 월선을 도와주는 거다. 홍 씨가 보내는 악한 것들을 월선에게 전하지 말고 대신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보호해주렴. 그런데 저희 마님이 알게 되면 그건 내가 도와주마. 때가 되면 내가 나서서 홍 씨의 악행을 밝힐 테니. 덕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리고 덕봉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용기는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최 참판의 말은 덕봉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덕봉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홍 씨의 심부름꾼이었지만 실제로는 월선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홍 씨가 보내는 악의적인 물건들은 모두 덕봉이 처리했고 대신 월선에게는 작은 선물들을 전했습니다. 꽃이나 과일, 때로는 그가 직접 만든 나무 장식품도 있었습니다. 월선은 덕봉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덕봉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저녁 무렵 개울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봉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마을을 떠났을 거예요. 제가 한 일이 너무 작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에 홍 씨의 안주인의 심부름을 했으니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래도 진실을 말해준 것은 용기였어요. 월선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덕봉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선 마님, 제가 덕봉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월선은 살짝 다가와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덕봉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월선의 작은 집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들은 외로움과 아픔을 잊었습니다. 덕봉은 처음 경험하는 감정에 어리둥절했지만 월선의 부드러운 안내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몸이 하나로 이어질 때 덕봉은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무언가임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덕봉과 월선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과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월선은 덕봉에게 글을 가르쳤고 덕봉은 월선에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홍 씨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선에 대한 소문은 점점 잦아들었고 오히려 그녀를 지지하는 마을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덕봉이 제대로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홍 씨는 덕봉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덕봉이 월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덕봉과 월선은 서로 뒤엉켜 있었고 이내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자신의 머슴이 자신이 미워하는 여자와 정을 통하다니. 더구나 그 머슴은 자신의 심부름을 배신했습니다. 이 중에 배신의 홍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 씨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덕봉과 월선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게다가 월선이 덕봉을 홀려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거짓말도 보탰습니다. 며칠 후 덕봉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몇몇 마을 청년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야, 덕봉아. 내가 월선이랑 정을 통한다며? 머슴 주제에 양반집 과부와 놀아나다니 염치도 없구나. 덕봉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월선 마님은 좋은 분이시고 제가 존경할 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홍씨 마님이 다 봤다던데. 덕봉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홍 씨가 그들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너희 둘이 홍씨 마님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도 있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청년이 덕봉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덕봉은 힘이 세었습니다.
그는 청년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덕봉은 곧장 월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월선의 집 문 앞에는 요물이라는 글씨가 붉은 칠로 써져 있었고 문 앞에는 쓰레기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월선 마님, 덕봉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고 월선의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덕봉아, 마을 사람들이 나를... 월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덕봉의 품에 안겼습니다. 덕봉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홍 씨의 안주인이 우리를 봤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을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거야. 함께 떠나면 어떨까요? 여기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면. 월선은 놀란 눈으로 덕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나 같은 과부와 함께 가겠다고. 마님, 아니, 월선아.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 널 평생 책임질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고 그 어떤 소문과 질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홍 씨에게 가서 머슴살이를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해요. 월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덕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홍 씨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을 거야. 그래도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리고 최참판 나리께도 알려야 합니다. 나리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날 저녁 덕봉은 홍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안주인 마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홍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덕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 월선이 그 천한 계집과 놀아나다니 내 주제를 잊었구나. 마님, 저는 이제 여기서 머슴살이를 그만두려 합니다. 홍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차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내가 널 굶어 죽을 뻔한 곳에서 구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다만 제 인생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천한 계집과 함께? 웃기지 마라. 너는 내 머슴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나갈 수 없어. 홍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 월선이 그 계집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네가 다 망쳤어? 네가 배신자야? 홍 씨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비난, 위협, 심지어 저주의 말까지. 덕봉은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점점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월선이는 천한 계집이 아닙니다. 그녀는 착하고 순수한 여인입니다. 착하고 순수하다고? 하! 그 여자는 기생이나 다름없어. 남편 죽자마자 젊은 머슴을 꼬드겨 몸을 팔다니? 그 말에 덕봉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홍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월선 마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뭐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 여자는 요물이야. 널 홀려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라고? 홍 씨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은 계속해서 더 심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덕봉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월선과의 은밀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자신의 물건으로 월선의 입을 채웠을 때 그녀가 말을 할 수 없었던 순간이. 그 순간 덕봉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말 많은 홍씨 과부의 입을 막을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몽둥이였습니다. 덕봉은 갑자기 바지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홍씨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덕봉은 이미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몽둥이는 이미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안주인 마님, 말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것으로 입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덕봉은 빠르게 홍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홍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덕봉은 더 빨랐습니다. 그는 홍씨의 뒤통수를 붙잡고 몽둥이를 그녀의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홍씨의 비명은 덕봉의 육체에 막혀 낮은 신음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점점 그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홍씨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것을 찾은 듯한 표정. 덕봉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홍씨의 입에 가득 찬 몽둥이를 계속 움직였고 놀랍게도 홍씨는 이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덕봉의 허벅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덕봉은 홍씨의 입안에서 자신을 풀어냈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지를 추스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홍씨는 입가를 닦으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안주인마님, 죄송합니다. 저는 가라. 홍 씨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그냥 가. 넌 이제 자유야. 덕봉은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또다시 새로운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월선이 아닌 홍 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홍 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월선에 대한 소문을 모두 거짓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홍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덕봉은 이 소식을 듣고 월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월선은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월선이 물었습니다. 덕봉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홍 씨의 안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떠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뿐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지? 덕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선은 덕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일단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야. 덕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홍 씨와의 마지막 만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홍 씨는 그 후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일까? 그날 오후 최 참판이 월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덕봉과 월선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 씨가 모든 거짓말을 인정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는 거다. 마을을 떠난다고요? 덕봉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친척이 있는 남쪽 마을로 간다고 하더구나. 떠나기 전에 나에게 너희 둘에게 축복을 전해달라고 했다. 덕봉과 월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해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나리, 혹시 홍 씨의 안주인이 왜 마음을 바꾸셨는지 아십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녀가 나에게 한 말이 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버릴 때 온다고. 무슨 뜻인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구나. 덕봉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한 행동이 홍 씨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끝없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와 분노가 사실은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불만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최 참판은 덕봉과 월선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 씨는 떠나기 전에 너희 둘에게 시집과 밭을 물려주었다. 내 머슴살이도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 덕봉아. 저희에게 재산을 주셨다고요? 월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모두 정리했다. 이제 너희는 그 집의 주인이다. 덕봉과 월선은 기쁨과 혼란이 뒤섞인 마음으로 최 참판의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덕봉은 마을 어귀에서 떠나는 홍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려 수레에 실고 있었습니다. 덕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주인마님. 홍 씨는 덕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젠 안주인이 아니야. 그냥 홍씨라고 불러. 내 이름은 홍미화야. 혹시 제 행동 때문에 마을을 떠나시는 건가요? 홍 씨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나에게 깨달음을 줬어. 깨달음이요? 그동안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퍼뜨리며 결국 나 자신을 가두고 있었단 걸 말이야. 내가 내 입을 막았을 때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마주했어. 덕봉은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해해. 어쩌면 그게 내게 필요했는지도 몰라. 멈추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았으니까. 홍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월선이를 질투했어. 젊고 예뻐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 하지만 이젠 알아. 내 불행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었단 걸. 덕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너에게 미안해. 이용하고 괴롭혀서. 월선이에게도 내 대신 사과 전해줘. 덕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마님도요. 홍 씨는 수레에 올라탔고 마부가 말을 재촉하여 수레는 서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덕봉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홍 씨가 떠난 후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월선에 대한 악소문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시 그녀를 존경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덕봉과 월선은 홍 씨가 남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최참판의 지지 덕분에 그들의 관계를 점차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덕봉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자신의 땅을 가진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일하며 농사 기술을 배웠고 월선은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해 가을 월선은 덕봉에게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덕봉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이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봉과 월선은 마루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홍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월선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어디선가 평화를 찾았길 바라.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게 많아. 이 집 땅, 그리고 어쩌면 교훈도. 덕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월선은 미소를 지으며 덕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봉은 얼굴을 붉혔지만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저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말 많은 과부와 어리숙한 머슴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의 힘을 알고 그 책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